네,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지난주 시작할 때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 가지고서 완화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좀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 드렸죠. 월요일에는 중국의 중기 6개월에서 1년입니다. MLF 5천억 위안 이제 재발행 건이 있는데 재발행을 할까? 아니면은 초과해서 할까? 금리 인하가 나올까?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중국에서 이제 우대금리죠. 사실상의 뭐 언론에서 표현하듯이 기준금리라고 보이는 여겨지는 LPR 이거 인하가 있을까 하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게 분위기가 어떨까? 그러고서는 뭐 사실 미국 쪽은 별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이때는 했었고요. 오히려 이제 그 월요일은 쉬니까 오히려 다른 데가 좀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의 시작을 좀 맞았었었죠. 근데 미국이 와장창 했었던 예상외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는 요거는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화요일에 그 일본 중앙은행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인플레 관련한 발언이 뭔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려서 정말 오랜만에 BOJ를 한번 보셨으면 한다는 거였고, 그러고서는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항상 봐야 되는 게 뭐 중국 부채나 미국의 BBB 법안, 인프라, 그 다음에 미중 관세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월요일로 한번 가보면은요. 일단 그 주말 동안에 요런 레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이라는 데에서 2022년 전 세계 10대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하나로 지정한 것이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그러니까는 봉쇄의 강도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전원 검사, 뭐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작동을 해왔지만 오미크론처럼 그 확산력은 정말로 굉장히 강력한데 치명률은 대단히 낮은 그런 변이가 나왔을 때는 이 방식이 오히려 경제를 좀 훼손시키는 경제 체력을 그런 방식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제 그 시장에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요런 거랑 더불어서 나오는 게 있죠. 뭐냐면 그 전 세계 공급망을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는 지금 춘절이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그러면은 중국에서 이때 기간에 생산이 없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올림픽 기간이 그로부터 또 거의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가뜩이나 봉쇄가 되어 있어서 항구나 이런 데가 잘 작동을 안 하는데 춘절 동안에 또 일을 안 할 거고 올림픽 동안에 또 코로나가 많이 번져 나가면 이게 또 그 입방아에 오를 수 있으니까는 더 소위 말해서 빡세게 관리를 할 것인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또 한 달 정도 동안은 공급망이 올스톱되는 중국발로 인해 가지고서 일을 겪는 게 아니냐 그게 지금 그 문제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HDC 현대산업개발 그 광주 사업장에서 문제가 크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몽규 회장이 이날 이제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게 바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성수대교가 붕괴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동아그룹이 전체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면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책임 있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게 개인적 바람이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때에 비해서는 좀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악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거 지금 그러면은 바텀 피싱 할 땐가?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게 앞으로 뭐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각종 사업장의 비용이 다 올라가겠죠. 이것도 지금 손실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익성은 뭐 절대 기대할 수가 없다. 지금 현대산업개발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진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를 강행을 그랬었다라면 솔직히 대응이고 뭐고 바로 그룹이 날아갈 수도 그런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섬찟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MLF 시장 예상보다 이날 더 큰 완화책을 펼쳤습니다. 일단은 만기 돌아온 5천억 넘어서는 7천억을 돈을 이제 추가로 재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한 5빕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 했는데 10bp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2주 내내 그랬는데 단기자금 시장에 1,000억 위안씩 땅땅땅땅 공급을 해줬습니다. 뭐 춘절 앞두고서 공급한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좀 중국이 우리 너네 생각보다 좀 더 완화적이야 그런 걸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걸 좀 호재로 삼아서 이날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많이들 기대했던 바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저도 이제 그래도 좀 예상보다 크게 했으니까는 이땐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온 지표가 좀 나빴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안 좋아졌는데 다시 뭐 GDP하고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는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소매 판매가 너무 흉하게 나온 거죠. 예측치가 3.7% 증가였는데 발표가 1.7%. 아니 중국처럼 고속 성장한 나라가 소매 판매가 1.7%밖에 성장을 안 하냐. 근데 떠올려 보면은 11월 숫자도 나빴던 거죠. 이때는 광군절도 있는 때인데 4.6% 예상했는데 3.9%. 근데 이번에는 훨씬 더 나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시장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 홍다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니 중국이란 나라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구나. 부동산 경기 침체 가니까 내수 곧바로 죽어버리는구나. 그리고 오미크론 제로 코로나도 한몫하고 있겠구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이게 좀 전에 MLF 10bp 크게 인하한 것도 알고 보면 우리 생각보다 상황이 더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나온 큰 정책이지 않겠냐. 즉 방어적인 완화책이지 않았겠느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아마 제 기억에 그 장 끝나고 나왔던 것 같은데 오후 늦게 시진핑.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나와서 뭔가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특히나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뭐라고 이렇게 뭐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거는 맞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좀 모양이 빠지는 거잖아요. 일국에 이제 수장이 나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했습니다. 이날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선진국들이 급격히 정책을 바꿔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선진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통화 긴축이 우리는 영 불편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뭔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구나. 그런 게 좀 자자장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이날 한국은 이제 1% 빠졌고요. 중국은 어쨌든 뭐 인하했으니까는 장은 괜찮았고 미국 시장은 이제 휴장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이제 18일 화요일 이날에는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가뜩이나 주식이 시장이 좋지가 않은데 근데 뭐 더 이날 좀 악재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뭐냐면 김범수 의장과 K큐브 홀딩스에 대해서 8,863억의 탈세 의혹이 있다라는 고발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어떤 건이냐라고 하면 2014년도에 카카오하고 다음이 합병을 했죠. 요때 양도 차익이 이제 회계상으로 발생을 했는데 요때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김범수 의장과 K큐브 홀딩스가 합쳐서 K큐브 홀딩스 뭐 대주주가 김범수 의장 일가니까요. 계산을 해보니까는 거의 9천억에 가까운 양도세를 내지를 않았더라라고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뭐 카카오가 그래서 이거 때문에 안 좋다 좋다를 떠나가지고서요. 어떤 이슈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세금이 발생하는 거는요 합병 시에 적격 합병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적격 합병인 경우에는 요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솔직히 이거 이제 다 이제 외부에 맡겨가지고서 진행을 했을 거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이게 적격인지 아닌지 이 정도 사안도 모르고서 진행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사실은 숫자로 봐서는 큰데 그만한 그래서 진짜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이날에 갑자기 오전장에서 훅 빠집니다. 증시들이. 그게 어떤 이유냐라고 이유들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니까는 미국의 이제 금리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왜 뛰냐?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저도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유가 때문 아니냐? 유가가 다시 80불 중반 간다. 그러다 보니까는 3월에 50bp를 갑자기 인상해야 된다는 논의가 막 나왔는데 그거 봤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는
그 뭐 요즘 한창 이름을 떨치고 있죠. 원래 좀 유명했었다가 그동안 좀 이름값이 떨어졌다가 코로나로 다시 아주 스타로 등극한 그 베이비 버핏으로 이제 애칭이 붙어 있는 빌 에크만입니다. 빌 에크만이 연준이 3월에 50bp 금리 인상해야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야, 그거 봐라. 이 유명한 사람도 했는데 이거 50bp 인상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JP모건 실적 발표회 때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얘기. 금리는 뭐 6에서 7에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인상이. 22년도에. 그러니까는 야, 이거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금리가 뛰겠지.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의 요인이 더 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BOJ 한번 보시라 그랬잖아요. 화요일에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아시는 게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디플레. 그 디플레 그 자체. 잃어버린 30년 그런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 할 때 절대 이제 우리가 이런 디플레를 다시 겪지 말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극복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그 얘네 그 일본 BOJ에서 통화정책하고 나면은 그 이제 문구를 넣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구를 넣어뒀습니다. 이때부터. 인플레이션의 하방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이제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디플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화책을, 통화 완화책을 계속 펼치는 거다. 그런 말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삭제를 요번에 몇몇이 예상한 대로 했습니다. 요걸 삭제하고 대신에 인플레 위험이 이제 중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던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플레가 일시적이야. 오케이, 너는 일시적일 수 있지. 뭐 유럽도 일시적 그럴 수 있지. 근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국가도 인플레 위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경종을 울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 인플레라는 게 글로벌한 현상이고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좀 더 뛸 수 있겠구나라는 좀 겁을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좀 복합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그 미국의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든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멘 반군이 UAE의 그 석유시설 공격을 한 게 있죠. 그 다음 골드만에서 레포트 나온 게 뭐 당장 이제 3분기에 브렌트 105달러 간다. 그 다음에 장 끝나고서는 터키, 이라크 그 송유관이 또 폭발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주식은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날 이제 그 골드만삭스 실적이 발표되는데 미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JP모건 실적은 그나마 일단 실적은 좋았어요. 물론 충당금을 환입한 덕분이긴 했지만은. 근데 이제 이때는 향후 비용 전망을 굉장히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JP모건이 빠졌는데 골드만은 일단 향후 비용 전망이 좋지 않은 건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실적도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죠, 이날.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전격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이제 82조 원. 그래서 블리자드 주가가 이제 26% 이날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쿠션을 먹고 딱딱딱 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야, 이 소니는 어떡하냐라는 거죠. 콜 오브 듀티 뺏기면 소니 끝장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2009년에서 2020년까지 북미 비디오 게임 순위를 보니까 2018년에 2위 한 걸 제외하고 모든 해에 1등을 콜 오브 듀티가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마소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서 다음날 일본 시장에서 소니 주가가 13%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틀 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콜옵하고 플레이스테이션 관계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소니 주가가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곁다리로 좀 재밌는 거였는데, 이 일본의 세가사미도 사실은 썰이 많이 돌았거든요. 세가에 대해 갖고서 뭐, 세가 직원들이 갑자기 자기네들 그 회사 창립일인가? 그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합성해가지고 트위터 올리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세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나 보다 이런 소문이 뭐 제 기억에 한 1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뉴스가 나오니까는 야 마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회사 인수하나 보다 해갖고서 요거 뉴스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6%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를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막 싸우는 씬이 있잖아요. 막 대규모 전투 씬이 있는데 거기 맨 앞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일단 액티비전 블리자드 캐릭터들이더라. 그러고 그 뒤에 달려가는 캐릭터들이
캡콤 캐릭터더라 하면서 캡콤도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소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몇몇 게임 회사들에 생겨나고 있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는 요게 또 증시 안 좋은데 한몫한 겁니다. 요게. 하여튼 참 요상한 짓을 잘합니다. 요즘 보면 미국 뉴욕 연준이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QE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아직 종료 계획이 지금 3월에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자산 매입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뉴욕 연준이 요날 홈페이지에 요런 공지를 띄웁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오늘 자산 매입 계획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추후 계획을 공지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술적 진짜 테크니컬 프로블럼으로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또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10년 넘게 뉴욕 연준이 맨날 해오던 게 자산 매입인데 갑자기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냐 뭐 컴퓨터 고장났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니네 혹시 1월 달에 FOMC 때 바로 테이퍼링 조기 종료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갑자기 QE를 안 했을 때 시장이 혹시 놀래는지 안 놀래는지를 시장에서 그냥 바로 테스트 니네 해본 거 아니냐라는 뇌피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오해가 또 왜 그렇게 생겨나냐 하면은요. 2019년도 9월 달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때 하루짜리 금리가 치솟습니다. 미국에서. 그래갖고서 연준이 이제 지금 역레포하고 있죠. 시장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이땐 반대입니다. 유동성이 없어서 레포를 했어요. 이때 레포 매입 계획을 이제 밝혀서 우리가 이제 돈 풀겠다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딜레이가 일어나요. 근데 이날은 꼭 해야 됐거든요. 너무 돈이 없다고 시장 플레이어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연준이 최대한 빨리 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서 15분 뒤에 실행합니다. 근데 이날은 그런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거죠. 예. 굳이 정말로 필요했으면은 고쳐갖고 했겠지. 니들 안 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뇌피셜이 바로 1월달에 테이퍼링 조기 종료 아니냐. 한번 실험해본 거 아니냐. 별일 있나 없나. 그런 일이 있어서 요게 하여튼 좀 요것도 파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 보시면 증시가 쭉쭉 빠집니다. 그래갖고 증시가 안 좋으니까는 사람들이 참 야속해요. 왜 그러냐면은 안 좋기 시작하니까는 겁낼 만한 자료들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짙은 색 파란 선이 팡 플러스 인덱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연한 게 이 메이저 5개 중앙은행들의 자산 증감 추이입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죠. 야, 연준이 큐티 한다는 얘기 들었지? 그러고 나서 예상해보면 연준의 자산액이 이렇게 줄어들 거야. 물론 이건 또 GDP 대비긴 합니다. 연준의 자산 총액이 이렇게 줄어들 거야. 아까 자산 총액하고 이만큼 비슷하다고 했지? 이게 뭔지 알겠지? 약간 이런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런 거를 이제 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는 막 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날 이제 나스닥이 2.6%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10bp 가까이 상승했던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에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있었죠. 증거금이 114조 신기록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정 결과가 목요일에 나왔고 금요일에 이제 증거금을 돌려줬죠. 시장의 관심사로 좋게 보시려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114조 이 유동성은 기관의 1조 5경하고는 1.5경과는 다르게 실체가 있는 유동성이지 않느냐. 어쨌든 뭐 이거를 마통에서 땡겨왔든 뭐 어디서 잠깐 가져온 돈이든 MMF에서 빼온 거든 이 돈은 존재하는 돈 아니냐. 그러면 이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증시로 다 재유입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거에도 사례를 보면 이게 그다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들 뭐
2021년에 있었던 대여급들 IPO 있는 이후에 뭐 이후 일주일, 이후 한 달에 개인들의 뭐 코스피 코스닥 순 매수 추이 이런 것들이 만드시는데 제가 볼 땐 전혀 의미가 없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2021년에 순 매수를 안 한 날이 거의 없어요. IPO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 증거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IPO 쪽에 단기적으로 탁탁 들어오는 돈들은 애초에 주머니가 다른 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그냥 그냥 따상 갈 만한 거 안전빵으로 한 이틀 정도 돈 묶이면은 뭐 조금 벌 수 있는 거 그런 왜냐면은 이제 내 투자금 대비해 갖고는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경쟁률이 세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수익률은 작은데 그래도 소소하게 전체 자금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주머니에 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위험 자산으로 가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어쨌든 21일에 최종 이제 배정 결과가 나왔는데 미확약 물량이 보니까 이게 이제 매도가 바로 가능한 거죠. 다 합쳐 보니까는 2,070만 주 정도. 그래서 전체 물량의 약 한 8.9%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가 됐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거 할 때도 뭐 개인들은 증거금을 넣어놓고서 돈을 이제 주식을 받아가는데 기관 투자자는 그러지 않고서 막 받아가는 거 뭐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뭐 자본금 50억 회사가 뭐 7조였나요? 청약했다고 그거 보면서 많이들 비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제가 이제 전직 기관 투자자 출신이니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외국인에 비하면 역차별이 심하고요. 그걸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국내 기관에서는 물량을 이걸 받아가려면 확약을 많이 걸어야 돼요. 보시면은 지금 6개월 확약이 68%잖아요. 그죠? 68%가 그다음 3개월 이상이 24%. 다 합치면은 90% 초반 정도 되죠. 이렇게 거래야 물량을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경쟁률대로 가는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영끌을 해야 하고 확약 기간 최대를 걸어야 이렇게 받아가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 보세요. 미확약 73%인데 이만큼 받아갑니다. 뭔가 좀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전체 물량 기관한테 배정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 차지하는 비중이 40%대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요 주식은 왠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죠? 어차피 이것도 다 그 주관사들 마음이긴 하거든요. 물론 주관사의 마음은 IPO하는 회사의 마음이 적극 반영된 것이지만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너무 그러니까는 경쟁률대로 받아가니까는 어쩔 수 없이 영끌에서 많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기대 자체를 안 하고 넣습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 외국인이 이거 받아놓고 첫날에 주가 좋으면 이걸 매물로 다 나오겠죠. 어쨌든 고칠 거면 이것도 좀 제발 고쳤으면 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뭐 카카오페이 이런 데서 스톡옵션에서 임원들 매도한 거 그거 이제 비난을 하면서 뭐 카카오페이 증권 직원들이 뭐 회사를 갑자기 퇴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1년 확약 기간 안에 퇴사해서 그 주식 팔려고 나가는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 알고 쓴 기사입니다. 선후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분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정리를 하려고 했을까요? 반대입니다. 반대. 그거는 한 번만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건 하여튼 굉장히 억울한 정말 이 상처 있고 피해 있고 지금 피해자이신 분들한테 칼을 더 들이미는 격이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LG 엔솔하고는 정반대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 지금 나왔죠. 뭐냐면 맘스터치가 공개 매수에 자진 상폐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전일 종가 5,200원보다 거의 20% 높은 6,200원에 사주겠다 해가지고서 뭐 우리 회사 가치가 저평가인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이 사서 그냥 상폐할게. 그래서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호가 잘 된 케이스죠. 예. 그 다음에 이날 이제 독일 분트 10년무의 금리가 2019년 5월 이후로 장중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던 채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중에서 당연히 독일이 심했고, 근데 독일의 10년 금리도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된 세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이날 맨하임 인덱스 1월 상반월 가격이 중고차 가격이 나왔는데 폭은 작긴 하지만 또 올랐습니다. 0.8% 정도. 그래서 인플레가 피크를 치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모멘텀은 피크겠지만 내려오는 거는 야 이거 언제부터 내려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20년 국채 입찰은 이날 뭐 무난히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날 이런 것들도 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었는데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설에서 두 가지 큰 꼭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대치가 아주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설의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냐면 내 추측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갈 것 같다. 침범할 것 같다. 그 푸틴이 뭐라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거의 뭐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제 젠사키가 언제라도 가능하다. 뭐 했던 거하고 맥락을 굉장히 같이 하다 보니까는 유가나 이런 데에서는 뭐 야 이거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경제 쪽에서는 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좀 자아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맺었던 1차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대중국 관세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내리면 인플레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 하나를 카드를 그 미국이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지금 인플레가 심각한데 그래서 요것도 악재죠. 사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바이든 대통령 타격을 입었어요. 이날. 뭐냐 하면은 상원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를 이날 표결을 하자 했는데 첫 번째는 투표권 확대 법안이란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미국 쪽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보니까는 좀 소수 인종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은 조금 이제 어쨌든 뭐랄까요. 조금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살짝 어려우신 분들, 미국 국민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빡빡하게 투표 이런 거를 제약을 좀 하더라. 그래서 요거를 조금은 우리가 뭐 사전 투표하는 기간도 늘리고 우편 투표할 수 있는 것도 좀 늘리고 뭐 이런 거를 하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공화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지난 선거에 보니까는 명부에 없는 사람도 좀 투표를 하고 있고 죽은 사람도 투표를 하고 있던데 오히려 명부 관리를 더 강화를 하면 해야 되지 이 확대 법안은 말이 안 된다. 이게 상원에 올라왔는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척 슈머. 그러면서 부결이 났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또 하나를 상원에서 더 올린 게 뭐냐 하면 야 상원 필리버스터 규정 이거 좀 너무 힘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60표 이상을 가져와야지 통과되지 않냐. 안 그러면 예산 조정 절차 써가지고서 근근히 이제 51표로 이겨야 되는 건데 그냥 상원에서 하는 것들 필리버스터 이거 개정해가지고 51표만 되면 다 통과되게 하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민주당이 잡고 있을 땐 좋죠. 근데 만약 이게 정권이 바뀌어 공화당이 되고 트럼프가 다시 잡았다. 그럼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급한가 봐요. 이거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원은 통과해서 상원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2명이나 반대를 합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조 맨친, 그 다음에 커스틴 시네마. 여기에 반대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러니까는 곧바로 인프라 법안 BBB 통과 기대감이 확 낮아져 버리죠. 아니 이것도 통과 못 시키는 민주당이 이것도 합의 안 되는 민주당이 BBB 법안 통과되겠냐. 예. 그러고 이제 아크가 드디어 초과 수익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게 올해 최근 이런 게 아니라요. 요게 이제 최근 2년 차트인데 보시면 2020년도 초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서 아크가 눈부시게 좋았거든요. 이 수익률 격차가 보이십니까? 150%씩 격차가 났었어요. S&P 500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 토해내고 비슷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날에 졸탄 포사르라고 그 크레딧 스위스의 애널리스트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준에 대해 갖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졸탄 포사르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요분이 자료가 요날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은행이 보니까는 요즘에 대출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더라. 실제로 지금 12월 달에 MOM으로 크레딧 증가 폭이 뭐 근 몇십 년, 뭐 20년만 최대 폭인가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일반 그 이제 경제 주체들한테 대출을 해주더라는 거죠. 기존엔 그러면 뭐 했냐? 남는 돈으로 다 미국채를 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은행의 이 그 성향 변화가 미국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돈 생기면은 미국채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국채를 누가 샀다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 강세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은행들이 이제 대출 성장으로 오히려 집중을 해버렸다. 그럼 미국채를 안 살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매수 세력이 하나 줄어드니까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다가 이제 연준이 QT에 돌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만기분에 대한 재매입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더 뛸 수 있다. 미국채에 대한 수급이 강력한 수급이 좀 빠져나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요거 좀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요건 앞으로도 계속 제가 생각할 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뭐 다 빠졌습니다. 그래갖고서 사실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은 맨날 빠져가지고서 뭐 빠졌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런데 사실 뭐 예 그렇죠. 금리 살짝 빠졌고요. 20일 목요일에는 북한 뭐 이제 핵실험하고 ICBM 이제 뭐 발사체 날리는 걸로 부족한가 봐요. 핵실험하고 ICBM 강행하겠다는 거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아 베스트까지 세아는 원래도 지주회사인데 왜 또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아 베스트도 물적 분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이제 서스틴 베스트에서 자료를 냈는데 포스코 다음 주에 이제 물적 분할 하잖아요. 그 물적 분할 그 주총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는 통과될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뭐 자사주 소각이랑 배당 가지고서 지금 인질로 잡은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야, 그걸로 수익 내줄게. 근데 내가 하려는 물적 분할 안 시켜주면 그런 거 이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해외는 너무 이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의결권 자문 기관인 해외의 ISS하고 글라스 루이스에서는 지금 찬성 의견 냈거든요. 사실 그 전에 LG와 물적 분할도 찬성됐고요. 요 둘 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다 찬성됐어요. 그러니까는 3분의 2 이상의 주주의 찬성이 필요한 물적 분할 아닙니다. 특별결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거 기준이 사실은 높은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다 이게 그 주총을 통과해서 넘어가냐? 요 둘이가 다 찬성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찬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가는 꼴을 보니 외국인 주주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찬성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국민연금 수탁위에서는 아직 그러니까 국민연금 아직 결정 안 내려졌습니다. 다음 주 수탁이 열리고 결정되는데 LG와 SK인호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정관에다가 포스코가 명시한 게 있잖아요. 뭐 다시 그거 상장하려고 하면 모회사에서 특별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안전장치의 노력으로 봐서 찬성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변수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그전에도 반대했지만 찬성으로 통과됐잖아요. 요 둘이 중요한데 요 둘이 다 찬성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사실 MLF 내려가면 뭐 LPR도 그냥 줄줄이 사탕이니까 CPP 인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쪽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갈등, 그 다음에 이란 핵협상 관련해서 말이 이제 계속 오고 가는데 뭐 이제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는데 사실 요것도 최근에 과연 제 기억에 몇 달 동안은 걱정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잘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에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외로 안 좋았던 거죠. 고용시장이. 예상치가 22만 5천 증가인데 28만 6천 증가였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2주 포함해서 3주 연속으로 지금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번엔 저희대치가 제법 높은 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재밌었던 시장 반응이 있었어요. 원래 미국 증시가 요게 나오기 전에는 요건 이제 장전에 나오잖아요. 장 1시간 전에. 약간 플러스 구간에 있었습니다. 약간 플러스 구간에 있었는데 근데 고용이 예상외로 부진하다 나오니까 그때부터 급격하게 증시가 막 플러스로 불기둥을 뽑아요.
아마도 이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고용이 부진하대. 그럼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늦추겠지? 그러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약세장이다라는 의견에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약세장일 때는요, 약세장이 괜히 약세장이겠습니까? 좋은 얘기 나오든 나쁜 얘기 나오든 얘기가 나오든 다 빠지니까 약세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래도 좋은 소식 나와서 빠지냐, 나쁜 소식 나와서 빠질 거냐면, 그래도 좋은 소식 나와서 빠질 때가 적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표 발표될 때는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지표를 기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강세장에서는 이제 콩글리시입니다만은 배드 이즈 굿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굿도 굿이에요. 강세장은 다 굿입니다. 근데 약세장에서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안 먹히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세장은 다 안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약세장인 거죠. 근데 굳이 안 좋을 거랑 그래도 좋은 게 있어서 덜 빠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진짜 안 좋게 나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 이날 미국 에서 10년물 팁스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크게 부진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부터 증시 빠지고 있다가 요 소식 나오면서부터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졌죠. 많이들 이날 자신감이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시던 분들도 이날 이제 약간, 와, 이게 약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유가 장중에 2%까지도 오르고 있었거든요, 증시가. 근데 1% 이상 하락해가지고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야, 이걸 좀 그래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장 종료 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웬일? 나머지는 다 괜찮게 나왔는데 향후 이제 22년도 1분기 가입자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좀 낮다고 해가지고서 시간의 주가가 20% 하락을 했죠, 이날. 그래서 미국 선물의 하락폭을 더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겁이 나는 거죠. 별다른 이유를 모르게 장중에 3%가 어떻게 보면 빠진 건데 그 뒤에 1%가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무섭다. 예,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채굴과 유통 모두를 금지시키는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12월 FOMC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권 관련해서 상원 청문회에 있었죠. 그때 디지털 화폐 관련 발행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서 레포트 내겠다 했는데 그게 요날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40페이지짜리인가 그렇거든요.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아마 아시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좀 이제 장단 이렇게 나눠 갖고 플러스 앤 컨스 해 갖고서 이제 써놨는데, 그래도 연준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 참고가 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결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결론이 나온 게 아니고 이날도 이거 자료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피드백을 접수하겠다. 이제 다른 이제 전문가들에서는 우리가 피드백을 접수를 했는데 일반인들까지도 다 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좀 접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자료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인 거고 결론 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요나 이제 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랬죠. 이제 저도 지금 말이 지금 더듬더듬 하는 게 이거죠. 이래저래 요인들을 막 찾아보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날 왜 갑자기 빠졌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실한 이유를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제일 무섭거든요. 확실한 이유 없는데 오를 때도 무섭고요. 많이 오를까봐. 확실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많이 빠질 때도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21일 금요일에 이제 러시아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증시의 영향 때문인지 코인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분위기 안 좋죠, 주말 동안에도. 이제 그 와중에 그나마 이제 저녁 때쯤에 이날 중국에서 요거는 이제 단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 SRF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요런 건데 그거를 이제 10bp 전격 인하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반짝해요. 반짝 오르는데 이제는 걱정들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뭐냐 하면은 지금 중국이 이제 좀
이제까지 봐왔던 거하고는 다르게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는 되게 아주 그 베이비 스텝을 밟다가 지금 보폭이 커졌단 말이죠. 정책이 좀 예상보다 크게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야 니네가 앞만 봐도 미국의 긴축 움직임이 빨라지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올리고 있는데 중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미국이 테이퍼링 하고 있는데 금리를 내린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정책에 뭐 다이버전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미국은 막 뭐 금리를 팍팍팍팍 매 회의 때마다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팍팍팍 내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역효과를 뭔가 낼 수도 있다라고도 당연히 이건 겁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긴축 움직임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는 미국의 첫 긴축이 나오기 전에 후루룩 완화를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하자 이런 느낌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내로 완화책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나오는 완화책이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옐런 장관이 나와서 인플레에 대해서 전망이 이제 후퇴하는 멘트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둔화는 내년에 나타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는 인플레가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잡힐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전망이 후퇴했고요. 넷플릭스 인해 2% 폭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주가가 345불이었거든요. 금요일 종가가 397불. 그동안 올랐던 거 거의 다 토해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는. 그래서 장이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더 빠졌죠. 더 빠져서 거의 최저점에서 증시가 끝이 났고 이날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왔던 게 야 우리 만약에 월요일날 마틴 루터 휴장 안 했으면은 또 2%더 빠졌겠다. 다행이다 하루 쉬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는 이날은 빠졌죠. 6bp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월요일에 하락할 때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야 미국장이 쉬었기 때문에 아시아장은 빠졌지만 미국장이 화요일에 열리면 이거 다 말아 올릴 거야. 화요일에 하락할 때에는 그거 미국이 갑자기 금리가 10bp 급등해가지고 그랬던 거야 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수요일에 하락할 때에는 이거 LG에너지솔루션 증거금으로 다 빠져나가서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저쪽에 이제 뭐 유가 관련된 국가들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유로 삼았죠. 이날 금리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얘기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하락이 나왔는데 이날은 이유를 못 찾았어요. 아무도. 그 심지어 목요일에 한국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이제 살짝 이제 코리안 프라이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한국은 먼저 매를 맞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치주 비중이 높으니까 한국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 드디어 한국의 시대야. 그리고 다음 날에 LG에너지솔루션 증거금이 계좌로 돌아오니까는 이 114조가 증시의 밀물처럼 들어와서 증시를 끌어올릴 거야. 한국은 달라. 근데 금요일에 이제 하락하니까 미국은 더 크게 하락하니까 거기다가 코인은 폭락까지 하니까는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이제. 솔직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플하게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역금융 장세이다. 그러니까 이미 유동성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증시는 별다른 이제 이유가 없어도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금융장세, 실적장세 전후반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주식은 수익을 내는 것, 굉장한 충만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기간이 꽤 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좀 나빠지고 있지만은 그거는 폭등했던 주식들 얘기고 나는 여기서도 좋은 주식 찾아가지고서 먹을래. 거봐 실제로 오르는 애들 있잖아. 그렇게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장을 겪으면 하락을 해요. 실제로. 물론 일부의 아주 아웃라이어는 언제든 존재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요 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는 과일 상자에서 신선한 과일을 찾는 거는 하지 마시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 내 손에 이미 다 곰팡이 묻히고 그리고 곰팡이 피어있다는 건 곰팡이 옆에 다 원래 전염성이 강한 건데 신선한 과일이 과연 있겠느냐?
예. 그래서 정말로 스트라이크 존을 굉장히 좁혀놓고서 주식을 바라보시기를, 네, 역금융 장세에서는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 팩트셋은 자료가 아직 안 나와갖고서 업데이트를 안 드린 거고요. 나오는 대로 드릴 테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채 10년물 요 금리 추이 보시면은 1.9% 꿍 찍고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는 요 라인들 있잖아요. 한 1.7 정도 되는 거. 요거를 지지선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갈지 방향 탐색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은 보면은 뭐 절대로 저희가 이거 안심한다 말하면은 갑자기 또 폭증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되지만 글로벌 곳곳에서 그 이제 곳곳의 상황을 보면은 위중증 기준으로는 관리가 그래도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일본처럼 갑자기 또 막 수치가 급증하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건 위중증으로 얼마나 넘어가냐인데 그중에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진짜로 코로나의 그런 이제 끝 그런 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CLSA에서 나오는 펑쉐이 자료입니다. 2020년도 따끈따끈한 버전인데요. 약세장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보시면 쿵 내려가고 반등 하나 했더니 쫙 내려가고. 그죠? 이게 음력이거든요. 음력. 그쵸? 이제 풍수니까 음력이겠죠. 음력으로 그러면은 이제 9월 달에 증시가 아주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 그 뒤에는 좀 날아간대요. 2, 4일까지는 약세장이 겪다가 뭔가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재미로만 한번 보십시오. 재미로만. 총평을 해보면은 답답한 증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단기의 가격 하락이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에 단기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셨으면 한다 하는 게 저희 총평이고요. 다음 주는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1월 FOMC. 요게 수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미국에서 4분기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요. 금요일에는 PC 물가지수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주총 시즌 다가오니까 뭔가 주주제한 같은 것들이 이제는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국채 입찰은 늘 보셔야 되고 이제는 중국 부채, BBB, 미중 관세 뭐 이런 것들 그래도 한번 또 계속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증시에 대한 정리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